자, 그러면 이제 청라 들어가기 전에 그 명랑과 관련된 그 사상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기출문제 강의 기출편을 좀 보고요. 자, 명청시대 사상에서 이 관련 기출문제 좀 보는데 318페이지 펴보세요. 318페이지. 자, 중국에서 다음과 같은 사상을 가진 학문과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있는데, 심은 성과 정을 나누지 않고 오히려 성과 정이 일치된 것이 심이며, 심이 그대로 니며 그러한 심의 본질은 양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직리죠. 그리고 양지를 심으로 이제 본질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양명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양명학 관련 내용을 이제 보면 오경대전과 성리대전, 영락대전 등 서적의 편찬이 국가의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거는 주자학이죠. 주자학. 그래서 양명학은 명대의 특징적인 학문이지만 주조는 주자학이었어요. 명대는. 자, 서민을 도덕적 실체의 주체로 인식하는 삼인평등론에 입각해서 여기 보면 친민설을 주장했다. 예, 맞죠? 신민설을 주장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신민설이 아니라 친민설을 주장했다. 예,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2번. 신민설. 예. 그래서 백성을 친하게 한다. 예, 교화와 양육을 동시에 강조해서 뭐냐면 그 백성들을 도덕적 주체로 봤죠. 근데 이에 반면에 이제 주작 같은 경우에는 어, 친민설이 아니라 신민설을 강조해요. 신민설. 자, 그래서 이제 신민설을 강조해서 그 당시 이제 백성들을 도덕적 교화 대상으로 했어. 도덕적 교화 대상. 백성을 새롭게 한다. 뭐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학문의 관심이 실질적인 국민세가 집중되어 농학과 자연과학의 성과가 있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세 시용사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배자의 정통성과 군신의 의지들, 대의명분. 대의명분 나오면 뭐 자치통과 강호의 편제들 이건 다 주자학이야. 주자학. 자, 그러면 이제 3번,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다음과 같은 주장한 인물을 쓰고 그가 속한 학파의 먹침과 그 학파의 주요 논지를 두 가지로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건 동심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 욕망을 긍정해라.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인물은 이타고죠. 그리고 이 학파는 태조학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논지, 그 주요 논지는 두 가지 쓰시면 되죠. 인간의 욕망을 인정했다. 그래서 긍정하고 욕망을 천리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주자학의 어떤 도덕성을 이제 뭐냐면 도덕의 허위성을 공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의 어떤 신분 상승을 인정했죠. 태조학파 자체가 강소성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 강남 지역이죠. 양증 하주죠.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이 발달됐어요. 이런 것들 이제 통해서 계층 간의 상승, 이동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죠. 명대 경세 시용사상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제도의 틀을 벗어나 신을 구하고자 했다. 말고, 자, 양명신학의 바탕이 됐다. 양명학의 바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타오 같은 양명 좌파들, 태주학파들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역사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고 농업과 자연과학적 방법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예, 그래서 이거 봤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자, 명말청주의 3대 유로. 이게 3대 유라는 거는 3명인데 누구냐면 항조이 있고 그 다음에 왕부지 있죠. 왕부지. 예. 항조이, 왕부지, 그 다음에
고현무. 고현무. 이 사람은 경세 시용화파지만 또 한 번은 또 고중학의 선구자 역할. 특히 고현무 같은 경우에는 고중학의 이제 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데, 그러면 명의대방론이라는 거 외워두셔야죠. 이거는 이제 그 항조가 쓴 거죠. 자, 저수한 인물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명태조의 숭상제를 폐지하고 신라를 비판했다. 예, 맞고요. 이 사람이 또 남명정권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세추영을 조직해요. 세추영은 부대 이름이에요. 조직해서 남명정권에 있었던 여러 정권 중에 노왕을 쫓아서 항청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원을 건립하고 그의 사상을 정말 혁명사에 큰 자극을 줬다. 이 독립성원을 건립한 것은 틀렸죠. 이 독립성원 누가 한 거냐면 고현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 일단 자, 박학홍륜을 추구했으나 사퇴하고 명사관의 부름에도 거절했다. 박학홍륜은 좀 뒤에 설명하겠지만, 요거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가 등장하자 제하에 묻혀 있는 그 인재들을 뭐냐면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종전에 팔고문 중심의 과거제가 그들 선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과거 시험을 이제 뒀는데 이게 박학홍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간단한 시험을 보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험 본 다음에 합격하면 이제 뭐냐면 그 관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거절했어.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니까 앞에 있는 왕조인 명사를 이제 제필해야 될 거 아니야? 명사. 그때 명사관으로 와가지고 같이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그런도 거절했어요. 다만 이게 또 이제 명나라 역사를 기록하니까 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그 제자였던 만사동을 보냈다고 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거 틀린 거니까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청나라 때 이제 할 때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 그 공영방국 정도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그 앞부분에 있어갖고 요거는 좀 찾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앞에서 좀 나중에 찾고 나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부분은. 자, 그러면 청나라 이제 넘어가죠. 자, 청나라 건국과 역사적 성격 이렇게 있는데 요거 건국이 있고 역사 성격은 빠졌더라고. 요거는. 그래서 어민의 건국 과정만 쭉 나와 있는데 역사적 성격이 동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볼게요. 이 동계에 나와 있는 그 청나라의 역사적 성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아이고,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어, 여기 있네요. 네. 자, 심화과정 473페이지 펴보세요. 자, 청나라 건국의 의미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성격하고 연결되는데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다. 네. 그래서 황제 지배체제가 종말되는 신해영을 통해서 마지막 왕조였고, 이거는 좀 비슷하게 뭐 인도의 무굴 제국이나 아랍의 오스만 제국과 이것도 다 마지막 왕조였죠. 근데 요 마지막 왕조들의 특징이 뭐냐면 원주민들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되게 그 청조와 같이 이민족의 정복 왕조예요. 이게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문화에 동화됐다. 예, 그래서 청나라의 만주족이 이제 중국 문화에 동화됐죠. 그래서 지금 만주족은 있긴 있지만 죄송합니다. 만주족은 있긴 있지만 만주족은 이제 자체적 호구상은 있는 거고 실제로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나 다 한쪽 문화에 들어왔죠. 그래서 완전 동화됐고요. 자, 그래서 사회 문화적 적용이나 수용 없이는 이렇게 그 발달된 상위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이에 반해서 연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말했지만 어느 정도 중국 문화를 접하기 전에 여러 문화들을 접해봤죠. 수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동화가 안 됐던 거죠. 예. 자,
그리고 과거의 모든 역사, 왕조사는 청조사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구체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해. 이 왕조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지금의 중국 국경의 원형을 확정시켰다. 그래서 강희, 옹정, 권룡제에 거쳐서 중국의 지금 국경 원형을 확정한 것은 청나라때요. 그래서 한족들이 살고 있는 그 국경선은 진나라 때 만들었지만 지금의 국경 원형은 요 청나라 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연해주 지역이나 몽골 지역, 외몰고 지역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 지역으로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청나라를 되게 높게 평가해요. 지금 중국 있죠? 중국이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하냐 하면 중국은 지금 민족주의 사상을 내세웠죠. 이게 중화민족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중화민족. 이게 이제 사료로는 아시아사에도 나와 있는데 요때 중화라는 개념은 한족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족만 의미하는 게 56개 소수 민족과 한족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 말로는 이걸 뭐라고 해요? 대민족주의 개념이죠. 대민족주의. 대민족주의 개념과 이제 개념은 양시차오가 처음 제시했고 나중에 신해영일 때 혁명파들이 받아들여갖고 후에 이제 중국 공산당까지 계속 연결돼 있는데 자, 이 대민족주의에 입각하면 이 원형을 만들었던 역사가 뭐냐? 그 청나라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지만 또 5개 크게 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한족, 뭐 만주족, 그다음 장족, 해족, 몽골족. 그래서 이제 다민족 국가였어.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중국하고는 비슷하단 말이야. 뭐가 비슷해요? 중국이 항상 주장한 게 뭐냐면 중국은 하나다. 다민족 국가론, 다민족 통일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여러 민족, 여러 종족으로 구성됐지만 하나의 민족이다. 중화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중국은 하나다. 자, 그러면 이게 딱 뭐냐면 맞아떨어진 그 모델이 그 정근대 시대 청나라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 청나라사를 되게 중요시 여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이유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가 이제 건국하기 이전의 생활을 좀 볼게요. 여기는 그 청나라 건국 이전 명나 통치사항이 안 나와 있어갖고, 제가 이제 그 동양사 심화자료 관련된 내용을 보고 넘어가죠. 자, 심화자료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69페이지 보세요. 자, 명나라는 만주 지역을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원나라가 이제 만주를 장하고 있었잖아요. 그 계승해갖고 만주를 장하는데 특히 이제 만주에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진족들은 일부는 이제 금나라 세워가지고 내려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동화됐고 그 잔류 여진족도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명나라가 여진족들을 관리를 하죠. 이 여진족들이 그 한번 이제 일어나서 중국을 점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진족들의 군사력이 되게 강한 걸 알고 있었어요. 명나라 입장 때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든 통제를 하려고 했어. 그리고 이들을 분열시켜갖고 싸우게 만들어갖고 통일 세력이 형성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진족들을 그 당시 명나라에서 어떻게 분류했냐면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어요. 예. 그리고 건주 여진에는 위소제를 도입을 했죠. 명나라 군사 제도인 위소제를 도입해갖고 건주 3익을 만들죠. 3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건주 3위가 건주위, 건주우위, 건주자위. 자, 이들에게 이제 각각의 그 뭐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장을 그 지역의 유적장들을 이제 뭐냐면 임명해요. 그리고 서로 견제를 시켜.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만주족을 이제 뭐냐면 견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때 명나라 때는 만주족이라고 하지 않고 얘네들은 여진족이라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만주족은 나중에 이제 불려진 거야.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니까 자기가 이제 여진족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거고 자기 수는 여진족이 아니라 만주족이다. 이렇게 불렸죠. 예, 만주족.
그래서 만주란 말은 중국 애들이 붙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붙인 거야. 만주 자신이요. 예. 그래서 만주의 어원에는 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일단 이제 만주라는 게 뭐 이만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건주의 그 수장 중에 이만주가 하도 유명하니까 그 이름에 땄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주족들이 문수보살을 주로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수가 와전이 돼서 만주가 됐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요때 이제 뭐 건주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중국 측에서 분류해 놓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여러 부족들로 구성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되게 많죠. 예. 그래갖고 그들끼리 이제 뭐냐면 여러 부족도 있고 그 일부 부족들은 몽골 계통의 또 부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부족들을 뭐냐면 뭐 건주 여진의 뭐 여기 보면 동고 왕기야 이런 부족들만 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요 건주에는 여기서 주로 살고 뭐 다른 지역에도 널리 널리 살아요.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또 이동하는 부족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중국 애들이 분류해 놓은 거고 요쪽 분류는 그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얘네들이 분류해 놓은 거야. 만주족 그 자체가. 우리나라는 뭐 오랑카이, 울랑합 그렇게 이제 있죠. 우리나라하고 이제 주로 상대하는 부족들은 이제 이름이고요. 자, 그래서 명나라 그 만주 지역의 명주 통치 기간을 좀 보면 얘네들은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죠. 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이 많이 거주해요. 이건 직접 통치예요. 그래서 요동 도지사를 두고 그래서 총괄을 파견해 갖고 그 민정과 군정을 총괄해요. 여기요. 한쪽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노후관 도지사를 두는데 자, 이 노후관 지지는 만주인들이 거주한 지역이야. 그래서 수장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건주 삼익 같은 위소를 설치하죠. 예. 자, 그래서 언제 간접 통치를 했다는 거. 그래서 잠깐 지도를 밑으로 잠깐 보면 지도를 좀 볼게요. 자, 여기 지도 보면 각각의 위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 해서여진, 야인여진, 그 다음에 건주여진 있죠. 예. 그래서 요때 명예 이제 요 여진들을 이제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에 건주 삼익을 두고 총괄하는 부서로 누룩한 도사를 둬요. 예, 누룩한 도사를. 그래서 그 위에 노관 도지사사는 누룩한 도사 밑에 있는 그 총책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관 지사사. 그러니까 이 노관 지사사가 예, 누룩한 도사예요. 예, 말 잘못했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룩한 도사를 이제 두죠. 이걸 통해서 요 지역을 커버해. 그리고 나서 여기 지역 있죠. 요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요동 도사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는 한족 거주지니까 요쪽 지역은 뭐냐면 그 요하 지역이죠. 요동이 뜰 때는 중국이 직접 통치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점점점점점 찍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 보면 여기가 한족 거주지고요. 한족 거주지고 여기 만주족 거주지야. 그래서 한족 거주지와 만주족 거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요동 번장이라는 게 있어요. 요동 전장을 쌓아. 그래서 요동 전장은 뭐 그렇게 뭐 큰 성벽으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대개 보면 병방에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걸로 해서 단장을 쌓아놓은 거야. 구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분해가지고 요 북쪽은 누룩한도사 지역, 요 남쪽은 요동도사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동도사 지역의 주요 도시는 요양이에요. 요양. 심양 있죠. 심양. 그래서 나중에 누르하치가 여기를 공격해서 점령을 하죠. 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심양 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알고 이제 좀 보죠. 그럼 청라 이제 넘어가죠. 청라 이제 과정을 볼게요. 자, 보면 청라 이전에 후금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죠. 후금. 자, 후금을 건국한 사람은 누르하치예요. 누르하치. 이 누르하치는
그 건주 여진 부족을 장악한 후에 나머지 여진 부족들을 통합해서 후금을 건국했는데요. 원래는 이제 요동에서 그 총관이 그 당시 여진족들을 통합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고 분열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누르하치가 성장한 걸 통제를 못했어. 조선의 문제에 신경 쓰는 바람에. 그 다음에 누르하치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원래는 친명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명나라와 그 협력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만주족 중에 그 명나라 대항하는 부족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반란이 일어날 때 그때 앞장서 가지고 명군과 함께 창간했어. 근데 그 싸우다가 오발로 명군의 총탄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명나라 입장에서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누르하치에게 감압, 그러니까 무역 허가증이죠. 이 허가증을 다른 부족보다 10배 이상 줘버린 거야. 그러면 누르하치 입장할 때는 뭐냐면 이익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대한 부를 쌓았어요. 부를. 네. 경제적 부를 쌓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 부를 쌓으면 그걸 바탕으로 군사력도 증강할 수 있고 다른 부족도 그걸 보고 알아서 기어서 들어온 거야. 그러면 세력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이. 네. 자, 그래갖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건조요진 장악하고 나중에 해서 그다음에 해서다 야인요진을 장악하면서 후금을 건국하죠. 후금이라는 국명은 금을 계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여진족의 어떤 금을 계승한다 해서 여진족의 어떤 민족의식이 남아있을 때죠. 아직까지는. 참고로 우리가 후금이라고 하면 원래 금나라였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이게 후금이라 붙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후금이라 했어요. 그냥 창건할 때부터. 그러니까 뒤에 붙여진 게 아니라 그 당시 불려진 명칭이 후금이에요. 이거는요. 자, 그리고 만주 8기를 조직했죠. 이 8기는 원래는 수역 조직을 군사 행정 조직으로 개편한 건데 자, 이거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적 자각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적 통합을 위해서 몽골 문자 형태를 모방한 그 문자를 제작했죠. 그래서 이 몽골 문자는 17세기 때 만들어진 문자예요. 파스파 문자가 아니라 그 계보를 보면 이게 소그드 문자부터 출발하죠. 소그드, 위그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만주족, 만주 문자 이렇게 이제 연결돼요. 그래서 청실록이나 중요한 그 문서에는 그 당시 이제 한자와 함께 만주어도 같이 쓸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만주족들이 동화를 내다 보니까 그걸 해석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다만 다행히도 해석한 그 부족이 있어요. 이게 15족인데 이 15족은 원래는 이제 어디 살았던 민족이냐면 만주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때 그 걸룡제인가요? 걸룡제가 이제 그 15족에 동원하면서 너희들 거기 그 당시 중간호 부족 있죠? 중간호 부족을 뭐냐면 토벌하고 3년 뒤에 기원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저기 신강지구 신강 위구지구 보냈어요. 근데 걸룡자가 그걸 까먹었어. 얘네들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기한시킨다는 약속을 까먹고 그걸 놔둔 거야. 그때 이제 15족이 이제 갈 때 군대만 간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같이 갔어요. 애도 같이 갔고. 그래서 그때 한 5만 명인가 6만 명 정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눌러앉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한 30만 정도 돼요. 근데 이 본토에 중국에 들어온 이제 만주족들은 대부분 동화돼 갖고 자기 언어나 문자 다 까먹었잖아요. 근데 15족만은 만주어나 만주 문자들 계속 가지고 있어. 왜냐면 주변의 위구르 지역이 만주족보다 그게 문화 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입장 볼 때는 낮은 지역의 언어를 배울 필요 없겠죠. 자기도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끼리 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청실록이라든지 청나라 관련된 문자를 해석할 때 이 15족들이 와가지고 도와줬다 그래요. 자,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심을 키우면
누르와치는 7대항을 이제 주장하죠. 이거 그때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명분 용어로 이제 공표한 건데 사료 있는 아시아사에 거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그 내용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명나라를 위해서 개같이 충성을 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제 죽었을 때 그때 뭐 항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혜택도 줬죠. 이건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걸 주장하는 전쟁을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동 지역을 공격해요. 중국인 거주 지역을. 예. 그래가지고 잠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후금을 건국하고 처음에 흥경을 이제 수도했지만 중국인 거주 지역을 공격하죠. 그래서 요양과 신양을 뭐냐면 점령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심양 지역 있죠. 이 심양을 청나라의 후금의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천도할 때까지 순치제가 북경으로 천도할 때까지 이 심양이 청나라의 고도예요. 고도. 예전에 수도야. 그래서 심양 가보시면 청나 궁정도 있고 그 뭐냐면 누드와치라든지 그 다음에 홍타치 같은 무덤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냐면 청나 황제들이 심양에 자주 들락거리는 이유가 선조들 뵈려고 예전에 고도를 좀 관리하는 목적으로 갔거든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식 연호도 사용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주인과 한족들 같이 거주했어. 그래서 이때 그 같이 했는데 요양에 살고 있는 한족들이 얘네들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하니까 뭐냐면 저항한 한족들 대량 학살 후에 나머지 한인들 만주인으로 예속시켜 그 예민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물론 이제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홍타지는 또 다른 정책을 하죠. 이제는 만주족 국가가 아니라 한족과 몽고족 국가 통합 국가다 하면서 이제는 좀 한족 사람들도 이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 지식인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그 당시 많이 이제 명나라가 이제 쓰여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족 지식이나 장군들이 오거든요. 항복한 장군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자기 힘을 키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잠깐 읽어볼게요. 자, 여기 1307번하고 그 다음에 1308번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정보광조의 문자체제 창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거는 북아시아 정보광조가 통일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유목사의 문화적 통합을 깼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창안을 했었는데 누가일지의 문자 창제도 여진족의 민족적 자각을 높이려는 국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동영상 개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1308번 보면요. 자, 한인이 살고 있는 요동의 진출은 이 지역의 경제력을 장악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 자, 누아치는 한일 지배하에 두면서 이들을 각 지역에 이주시킨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만주족과 한인들 함께 살게 되었다. 한인은 만주족과 함께 살면서 그들로부터 착취당한 데다가 토착한인과 후금에 귀속한 이주한인 간의 갈등 등이 원인이 되어 누르하치의 요동집에 끊임없이 저항했다. 이에 누르하치는 수도를 심양으로 옮기면서 한인을 대량 학살하고 살아남은 한인들을 안주인들에 예속시키는 정책을 썼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보고, 자, 그때 이제 만주족이 커지니까, 그 당시 명나라가 얘들 이제 짓밟아야 됐다 생각해서 군대를 파견하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도 강홍림 장군을 파견해갖고 강해군 때죠. 명나라 아빠 아래 군대를 이제 같이 파견했는데, 그때 이제 조명연합군과 청나라가 싸움이 뭐냐면 사울 전투예요. 예,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청나라 군대들이 셌어요. 기마 중심이고 명나라는 좀 약간 군대가 오합지졸이었어요. 거기다 술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 청나라 군대가 8만인데 반해서
명나라 군대는 4만, 조명연합군까지 합치면 5만 정도? 그 정도 병력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곳에 집중시켜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네 갈래로 또 분산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군대 자체도 약하고 수도 적은데 그걸 또 분할시켜가지고 네 개는 분할시켰고 나가니까 부대를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 뭐냐면 8만 대군을 꾸고 하나하나 각계 경파를 해갖고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뭐냐면 나가고 세 개의 군대를 격파하고 한 개 군대는 도망쳐 나갔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흘전투 크게 이기고 이 요동지방을 석권한 후에 신명을 천도했다. 그래서 이 사도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 중국사에 안 나왔지만 그 강해군 정책과 관련돼서 예전에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 파악을 해두시고요. 근데 이제 누르하치가 요동을 장악하고 나서 이제 요소를 공격해요. 예. 그러니까 요소가 이제 어디냐면 요와 서쪽에 있는 땅이죠. 잠깐. 여기 보면 그 여기 건조 여진 지역이죠. 여기를 장악해요. 만주 전체를. 그러고 나서 이 요소를 공격하는데 그러니까 금주를 먹고 요 산해관 앞에 무슨 성이 있냐면 영원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성. 영원성.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원성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명나라 입장에 올 때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차라리 요소 일대 다 주고 산해관을 내려가서 지키자. 근데 그때 반대했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숭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 산해관 앞에 전초기지를 지켜야 된다. 영원성을. 그 영원성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키겠다고 해서 10,000명 정도가 20,000명 정도 병력을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을 수리하고 그리고 뭘 끌어다 이제 여기 배치시켰냐면 홍위포를 끌어다 배치시켰어. 그리고 철저하게 성을 중심으로 진지질을 한 거야. 왜냐면 산후전투 보면 만주족은 기병이잖아요. 기병인데 얘네들하고 평원에서 싸우거나 계곡에서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야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 성같이 진지를 쌓고 거기에서 대포를 파견해서 만주족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근접하기 전에 멀리서 대포를 파견해서 그를 쳐부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대포도 이렇게 쌓아놓고 홍미포 큰 포도 쌓아놓고 이제 만주족을 싸우는 거야. 그 만주족 오기 전에 대포로 쳐부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영원선을 몇 번 공격했는데 다 실패를 해요.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누르하치죠. 누르하치도 홍위포에 맞아 죽었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홍위포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여진족들이 그 만주족들이 이 홍위포나 블랑키포를 상당히 원했던 거죠. 예. 그런 걸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때 누르하치가 죽었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 홍타치죠. 홍타치는 누르하치의 네 번째 아들인가 다섯 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만주의 그 후금의 국호를 대청으로 국호죠. 중국식 국호로 국호를 개정한다. 자, 국호의 개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만주족 국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족을 어우는 통일제국을 건설하겠다. 그래서 한족, 만주족, 몽골족의 3대 민족을 통합한 다민족 국가를 건설하겠다. 대제국을 만들겠다. 지금의 중공에 주장하는 다민족 국가론, 다민족 국가론 딱 맞는 거죠. 그리고 항복한 한인들 대동 한인팔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몽골족도 있어요. 몽골족들은 예전에 만주족과 친했어요. 물론 싸우는 부족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서로 결혼하고 인척관계 맺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누르하치의 그 외할머니 쪽도 외가 쪽도 몽골 계통의 사람이야. 예. 그래갖고 이때 몽골족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만주족이 등장하니까 만주족에 붙어가지고 같이 공존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몽골족 중에. 이게 이제 오일라트 부라는 애들이죠. 이 애들은 이제 나중에 중가루라고 불려요. 중가루. 많이 익숙하죠? 그래서 이 중가루부는 원래 만주족에 있었던 부족인데 만주나 저 내몽골 지역에 있었던 부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강의부터 건룡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청나라 싸우죠. 반란 일으키고. 그래서 점점 쫓겨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신강 위그노 지역까지 갔어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건룡제 때 이 중간호 부족을 쳐내기 위해서 신강 위도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점령하고 나서 쳐부시고 나서 이 신강 위도 지역을 자기 지역으로 만들었던 거야. 원래는 이 신강 위구르 지역은 위구르족이 살았던 지역은 아니에요. 거기 위구르 소수민족이었고 주로 약간 이제 몽골족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 등등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건데 문제는 이제 요게 이제 신강 위구르 만주족들을 토벌했지만 만주족들 중간호 부족들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얘들을 다른 지역의 위구르 민족들을 끌어다가 청해성이나 그런 쪽에 있는 위구르족을 끌어다가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놨어. 그래서 지금은 신강 위구르나 그런 지역이 위구르 민족들이 많은 거야. 그 지역이. 하여튼 그건 뒤에 나중에 얘기고. 자, 그래서 몽골족과 상당히 친했기 때문에 그 몽골족, 친만주족 몽골족을 몽골 8기로 이제 신설했다. 예. 그리고 나서 조선을 두 번에 거쳐서 침범하죠. 정묘란, 병자호란. 그래서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보다는 명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런 거야. 후방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명나라를 국제적 관계를 고집시켰다, 명을. 그리고 항복한 한인들을 우대를 해줬는데 그때 많은 한인 무장들이 투항을 해요. 상가이, 뭐 공영둥, 경중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무룡이라는 사람 있죠. 이 모무룡이 부하 장수예요. 모무룡은 한국사 시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여기 가두에 주둔하고 있었죠. 예. 그래놓고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만주족 간에 무역을 하고 있었어. 만료는 국토 수복하겠다, 만주 수복하겠다 하지만 요동을 수복하겠다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군대를 키우고 무역도 하고 조선에 가서 삥도 뜯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요게 모무령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든 거야. 누가? 저기 용호는 성에 있는 그 원숭아라는 사람이 이 원숭아이 모무령을 뭐냐면 깨어나가지고 이 몸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 군대를 해체시키죠. 그때 이제 해체시킬 때 그에 반발 가서 상가의 공룡도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만주족에 달라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군대만 끌고 온 게 아니라 천나가 원했던 것도 같이 왔어요. 가지고 왔죠. 뭐죠? 홍위포도 가지고 왔죠. 홍위포 제조 기술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 포병을 갖게 된 거야. 거기에다가 또 뭘 가지고 왔냐? 수군을 이끌고 왔어. 수군을. 그래서 청나라도 수군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병자원 때 그 세자가 강화도 도망갔죠. 근데 잡혔잖아. 강화도에 만주족이 들어와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이미 얘네들이 상가의 공룡도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한족 수군은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이제 먼저 갖추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원했던 대포도 얻게 돼요. 홍위포도. 근데 영원성에 딱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예. 원수왕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 이 원수왕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홍타진 멋있었죠. 그래서 원숭왕을 일종의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한간들 들고 이제 이용을 해서 결국에 원숭왕은 간첩죄로 해서 이제 책경을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양쪽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리고 창을 찌는 상태 죽지 않은 상태 피를 흘린 상태로 살을 먹었고 뼈와 살을 피부를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숭왕이 죽었어요. 결국에는 숭정제도 멍청한 거지. 최고의 뭐냐면 명장이 원숭왕을 죽이고 만약 원숭왕이 영원성에 딱 버티고 있었으면 명나라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됐는데 자 홍타지가 죽고 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세조 순치제예요. 순치제. 자 순치제는 어릴 때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의 사촌이었던 도도곤이라는 사람이 있어. 도도곤. 이 도도곤이 뭐냐면 사촌이 아니라 삼촌이죠. 예. 삼촌이 이제 대신 통치를 했죠. 그리고서 일단 그때 이제 뭐냐면 뭐가 있냐면 명나라 안에서 오상계 아니 뭐죠?
이자성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자성이 나니까 오상계가 문을 열었죠. 산해간에 항복하면서 북경에 입성을 하고요. 중국 전역을 지배할 때가 이제 순치제 때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한족 그 장수들에게 뭘 선물해 줬냐면 중국 방방에 번을 설치해줘서 독자적인 어떤 통치구역을 삼았는데 이게 3번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 본토를 이제 지배를 할 때 만주족은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군대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만주족이 세다고 해도 1억이 넘는 한족들을 다 그 뭐냐면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족들을 공격할 때 그 앞에 앞잡이 상가의 공격이나니지 오상계 부대를 이끌고 이제 앞으로 내세우고 자기들은 뒤에 갔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낭명 정권을 멸망시켰던 사람들은 팔기군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있었던 노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복한 그 한인 군대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 뭐냐면 그 혜택을 줘야 될 거냐.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중국 병방에 3번을 설치해 놓고 이들을 이제 뭐냐 왕으로 임명을 했죠. 그러니까 왕의 임명보다는 자기들 왕에 칭했어요. 예. 그래서 보면 중국 본토가 말단 한쪽까지 완전히 평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인을 이용하는 이한 제한 정책을 썼죠. 이한 제한 정책은 이제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족을 이용해서 한족을 제압한다. 예. 그래서 중국 정복에 협력한 명나라 장수였던 오상계를 운남 지역에, 그다음 경계문을 강동 지역에, 상가일 복권 지역에 임명했는데 이들 왕이라고 칭하고 각지에 봉했다. 자, 그 이들 지방에서 세력들이 강하여 반독립적인 국가 형세를 띠게 되죠. 예. 요때 반이라는 거는 반반자예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었던 남명 정권을 멸망시켰죠. 근데 이 남명 정권을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오상계, 경계문, 상가이 같은 사람들이죠. 예. 얘네들은 이제 중국에서는 한간이라고 하죠. 한간. 예. 우리말로 매국놈이었다. 매국놈. 매국놈. 근데 중국에서는 보통 그 한족들은 요상계 경계문 상가애들 안 좋게 생각하거든. 근데 최근 중국에서는 다민족 통일 국가론 그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청나라의 건국 과정을 상당히 미화시키거든요. 그 오상계 경계문 상가애들 민족의 영웅으로 막 중화민족의 영웅으로. 예. 좀 약간 동떨어진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순치제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청조의 신사 정책을 좀 볼게요. 이게 뒤에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데 이 연결해서 좀 볼게요. 뒤에 그 뒤에 부분은 보면 여기하고 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좀 연결시켜서 좀 볼게요. 자, 요때 이제 신사층과 대지주 중심으로 한중 자위 집단을 조직해서 반청 운동을 전개했다는데 요거는 좀 약간 어디만 해당하면 강남만 해당돼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쭉쭉 넘어가 보시면 여기 부분 여기 있죠. 자, 청주에 대한 한인 신사 대응 보면 초기 하복 같은 경우에는 상동 지역은 청조 정권에 협력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되게 치안이 부자했고 농민 반란군도 많았고 복잡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조가 오니까 이들 다 제거시켜 줬잖아. 그러니까 얘들 입장부터는 좀 약간 못마땅한 것도 있지. 얘네들이 예전에 우습게 봤던 만주족이니까. 근데 만주족보다는 이 만주족이나 어떤 차별의식보다는 자기를 지켜주니까 일단 고마운 거야. 그래서 청주의 접근에 협력했는 반해서 강남 지방은 좀 달랐죠. 강남 지방은 요때 이제 뭐냐 강남 지에 남명 정권이 있었죠. 그리고 남명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먹고 살고 하니까 얘네들 입장 때는 청남을 대항을 했어. 남명 정권과 힘을 합쳐서. 그래서 반청 항쟁이었고 이때 청나라가 강력하게 진압을 했으니까 나중에 남명 정권이 망하고 하면서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투항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사계층들이 청나라에 협조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청나라 입장일 때도 명나 그 신사계층들 계속 자기 세력으로
놔둘 필요가 있어. 그 이유를 보면 이유를 좀 보면요. 자, 심화규제 보면 자, 신사와 이제 청주의 관계를 보면 청나라 입장 올 때는 중국을 통치해 나가는데 한인 신사를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체제 내의 통제와 협력자 왜냐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이유는 예전에 설명했을 거예요. 청나라가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중앙의 요충지만 점령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지방 말단까지 통치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사 계층대의 어떤 협력이 필수적이었고 자 신사 입장 올 때는 그대 하위 사상을 버리지 못했지만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황제법, 국가 권력이라는 데도 나오죠. 왜냐하면 신사의 지위 자체가 과거제도, 학교제도 같은 국가 권력이 만들어준 곳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사의 현실적 권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청조 정권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신사와 청조의 관계를 좀 애워두세요. 이거 제 생각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밑에 잠깐 줄을 잠깐 볼게요. 1325번을 볼게요. 1325번. 자, 명대 지배계층인 신사층이 청주에 관료로 등용되었고 그들의 협조를 얻게 됨으로써 이론에서 이제 원과 비교해서 오랫동안 청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죠. 200년 동안 유지가 됐다고 했죠. 그다음 청조는 한인 신사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하고 파격적으로 등용했으며 동남기의 황촌과 신사 지배 질서를 위협한 토구, 그러니까 농민 반란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격퇴했다. 청조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신사는 동남기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해줄 강력한 국가 권력을 필요했던 상황이므로 청주와 신사의 결합이 가능했다. 하북 지역과 남경 정권에 있었던 강남 지역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청주와 신사 결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잠깐 지도를 좀 보면 여기 그 강희제가 남순도가 있어. 예. 그래갖고 강희제나 역대 청나랑제들이 강남에 많이 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기 등소평이 그 남순 담화한 것처럼 남순한 것처럼 강남 지역을 쭉 돌아다녔어. 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강남 신사들 회유하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요 강남이 경제 부가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보고 그리고 운하망 있죠. 그래서 강남의 물자를 그 북경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운하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간 거야. 예.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권룡제 관련돼서 운하망 정비와 관련돼서 예. 그러면 강남 신사들하고 청도의 관계가 항상 협조적이냐? 아니죠. 초창기 때는 좀 삐걱삐걱한 게 많아요. 특히 이제 순치제부터 이제 해서 뭐 권룡제까지 협조했지만 또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립도 있었고 등등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자욕 있죠. 문자욕도 좀 약간 신사를 좀 탄압하려는 사대부를 좀 탄압하는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건을 일으켰어.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사건이냐면 강제 중국사가 있긴 있는데 순치 5년에 일어난 주소환이라든지 가장한 그 다음에 공명한 이런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자,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것들과 관련돼 있어요. 주소환 같은 건 그 뭐냐면 세금 아니 그 세금 체납 관련된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하고 관련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냐면 세금 문제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실제로 중앙 권력이 양자적 이남의 어떤 그 신사계층들 억압하려고 해서 일부 만든 공안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안자가 들어간 것은 사건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인데 이거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런 사건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근데 결과적으로 그 세금 체납이지만 실제 이게 세금 체납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은 그냥 하나의 표면적 이유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강남 신사들 한번 길들여보겠다 그런 뜻이야. 예. 그래서 이런 사건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려놓을 거야. 주소환과 공무원은 세금, 가장하는 이게 아마 시험 부정사건 관련된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시 서포트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만주족 등 신사계층들 강압적과 해입책을 취하면서 만주의 이중체제를 통치했다. 예. 그래서 이런 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도 이중체제라는 거는 강령과 해입을 동시에 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그 뭐 분리해서 이렇게 거주했다 뭐 이런 그 뜻은 아니고요. 자, 청조의 발전을 보자. 자, 청조가 순치제 다음에 즉위하는 강희제인데 강희, 옹정, 권룡 3대 시기가 청나라의 제일 발전된 시기예요. 예, 피크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피크. 그 시기를 열었던 사람이 강희제인데요. 강희제도 어릴 때 즉위했어요. 근데 이 강희제는 상당히 뭐랄까요? 거의 유교적 이상적인 군주상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내용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밥을 먹고 딱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국사를 본 다음에 점심 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과 후에도 공부를 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 뭐냐면 가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여자도 좀 약간 멀리하고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인물은 보통 명대의 그 황제보다 훨씬 더 중국적인 황제예요. 핏줄은 만주족이지만 그리고 사서, 오경, 십상경 다 통달해. 그리고 나서 또 더 관심 있어 유교도 알고 불교도 알고 그 다음에 서양 학문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상당히 뛰어난 황제죠. 뛰어난 황제인데 그럼 이 사람의 정책을 좀 볼게요. 자, 예전에 주로 정책 결정이나 이렇게 황제를 뽑을 때는 위정왕 대신이라는 A가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만주족들은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그 청나라 후금을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의 장들이 그 당시 왕이라고 칭했던 애들이 모여서 이 위정왕 대신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남서방을 썼죠. 개인 비석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젊은 인재들을 하급 관료도 뽑아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부리면서 요걸 통해서 위정왕 대신의 일을 약화시켰죠. 그리고 반청 세력들 수청하죠. 그래서 제일 문제됐던 게 3번인데 이 3번은 거의 아까 뭐였죠? 반독립국가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3번을 쳐내려고 하니까 이 3번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 이게 그 유명한 3번의 난이죠.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중심 대장이 오상계인데 오상계가 명나라를 부흥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명나라를 부흥하자는 거. 근데 그건 되게 웃긴 거죠. 왜냐면 자기가 남명 정권을 멸망시켜 놓고 또 무슨 명나라를 부흥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인 신사들도 이 뭐냐면 그 만주족이 시킨 있지만 만주족보다 얘가 더 싫은 거야. 왜냐면 자기가 뭐냐면 명나라를 멸망시켜 놓고 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만주 그 명나라 부흥하자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오상계 그 일어날 때 한인 신사들은 누구 편 들었냐? 청나라 편 들었어요. 예, 같이 진압을 해. 자, 하여튼 결국에는 9년 동안 이 3번들 다 제거시켜요. 그래서 이때 계기를 통해서 한인들은 청주의 대항함을 불가능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만에 이제 정성공 세력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성공은 죽었고 독재 왕국이 이제 서가지고 그 손자 때였는데 그 대만의 세력들이 뭐냐면 분열이 있었어. 정성공 세력 안에. 그래서 그 분열을 틈타갖고 대만 건너와서 거길 점령해서 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만이 이제 중국 역사로 완전히 들어가게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청주의 권력에 이제 탄압 청주 권력 대항 강남 신사를 탄압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때 이용한 것이 이제 아까쯤에 여러 가지 공안 사건들과 그 다음에 또 문자욕 이런 것들 이용했죠. 그리고 한인들 포섭해서 특별 과거 시험. 요때 특별 과거 시험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박학 홍사과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실시해서 강남신사들 대거 제하에 있는 강남시를 대거 관료 등했고 명사를 편찬했죠. 그래서 한인 학자를 참여시키는 등 한인 신사와 학자들 조종의 중국집에 동참시켰죠. 그때 항조위를 불렸다고 했죠. 거부했지만 만사동이 가서 그의 제자 만사동이 가서 명사를 편찬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이 명사 내용을 보시면 되게 저도 안 봤지만 이제 대충 요약한 거 보면 그 명사 내용이 명나라를 까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명나라 초기 때 관련된 내용과 중기 때까지는 명나라 정책이나 항제 업적을 되게 좋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이제 약간 무능 항제 때문에 망했고 결국 이자성을 이제 뭐냐면 한테 멸망했다. 그래서 이자성을 멸망시켜서 뭐냐면 우리 청나라가 명을 계승했다. 그 주요 내용이야. 왜냐면 청나라가 명을 계승했기 때문에 명사에서 이 명나라를 하도 깔 수는 없죠. 이건 뭐 어느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 다음에 옹정제를 보자. 옹정제. 앞비도 강의자 권룡제는 좀 장수했던 왕인데 이 옹정제는 좀 약간 십몇 년 통치하다 죽었어요. 자, 하여튼 그 옹정제 업적을 보면 항태자 밀건법을 사용해요. 네, 정했다. 이건 청조 특유의 왕위 계승 제도인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만주족이 칸을 선출할 때 수장을 선출할 때는 부족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능력자를 먼저 선출했거든요. 아니면 심을 통해서 선출했어. 그러니까 서로가 항쟁을 통해서. 근데 한족들은 정통적 한족들은 태자를 정해놓고 태자 미리 살아있을 때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항쟁을 선출하잖아요. 자, 그걸 플러스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뭐 부족장이나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선출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왕이 죽으면 혼란이 일어나. 그리고 황나 같은 경우는 태자를 선출하는데 태자가 무능하면 어떻게 돼요? 장남은 이제 주 태자가죠. 나라가 망치는 거야. 네, 대표적인 게 저기 뭐 신종이나 그런 사람들이잖아.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혼합을 시켜갖고 일단 황제가 평소에 그 여러 그 뭐냐면 아들들을 이제 봐와요. 황자들을. 그래서 태자도 안 정해놓고 그 중에 유능한 사람을 미리 마음속에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권총궁 그 밑에 큰 액자가 있어요. 그 뭐 정명 그 공대인가 그 액자 밑에 그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지목을 해요. 네, 지목을 해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죽고 나서 신하들이 그걸 열어서 딱 열어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황제로 추대하는 법이야. 이게 항태제 밀건법이야. 자, 이 항태제 밀건법은 청조 특유의 왕위 계승제를 확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때까지 가냐면 아마 도광제까지 이렇게 했다가 도광제 이후부터는 그냥 세습이나 지명으로 이런 식으로 항제가 됐는데 하여튼 그 후에 이제 도광제까지 항제는 황태제 밀건법을 통해서 뭐냐면 황제가 선출됐죠. 그래서 뭐 녹종기인가? 이 녹종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권룡제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어, 원래는 이제 14번째 항자를 이제 뭐냐면 그 아들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권룡제가 그 한간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14번째 항제 중에 10자를 지우고 4자를 적어서 자기가 황제가 됐다. 뭐 이런 있어. 소설이긴 한데 이걸 배경으로 한 게 항태제 민거법이에요. 자, 양녕은제라는 건 뭐냐?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관료들이 월급이 짰어.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수료를 이제 받아먹는데 은을 받았죠. 이게 은을 받아서 그 뇌를 받았는데 지방 관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일종의 잡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양령이라는 걸 둬서 미리 이제 세금을 걸 때 그 양령을 이제 걷어요. 그리고 이걸 월급을 줘요. 대신에
부정부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관료의 철회를 요구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지방의 잡세였는데 이게 중앙세금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물이었다가 지방 잡세도 받았다가 중앙세금 올라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정음제를 또 실시하죠. 자, 지정음제는 뒤에 좀 더 얘기할 텐데 예전 일조편법은 지세와 인세를 두 개로 합쳤잖아요. 예, 인세, 정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두 개 항목을 은으로 거뒀는데 정세를 지세 통합을 시켜서 지세만 걷게 돼요. 예, 이게 지정 문제예요. 이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이건 더 자세히 좀 설명할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개토기도 정책을 했다. 이 개토기도는 그다음 서남 지역에 그 반독립적인 소수민족도 있어요. 강서, 사천, 뭐 운남, 뭐 모족, 요족 지금도 있죠. 예전에는 이제 이들을 이제 뭐 자치권 인정해주고 그 민족 추장들에게 중국 감명을 주어 다스리게 하는 토간 정책을 했는데 이걸 폐지시킨 거야. 그래서 직접 중앙에서 관리 임명해서 뭐냐면 그 정책을 바꿨죠. 이게 개토 기후 정책이야. 개토 기후 정책.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개토 기후 정책인데 요거는 동계에 없고 한의 중에는 있어요. 그리고 잠깐 개토 기후 정책을 아틀란타 중국사에도 있는데 지도까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빼왔는데 이게 어디 갔나? 지도가? 예, 옹정제 때. 잠깐만요. 지도가 없네.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적어놨는데 이 지도가 그 밑에 있는 찾지 못했네. 하여튼 그 심화규제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 개토기도 정책 있고 그다음 대의강매도를 전수했다. 대의강매는 그 밑에도 내용이 있는데 잠깐 밑에 좀 볼게요. 여기 있죠. 자, 대의강명 옹정제 때 직접 자기가 만든 거야. 한인의 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하위사상을 탄압하고 청주의 지배를 정통성을 사상적으로 확인하려고 집필했는데 종래 한인들은 자신을 하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 오랑캐 생각하죠. 그러니까 만주족도 오랑캐 속하죠. 그걸 이론적으로 방박하고 대의강명을 편찬한 거야. 중화의 개념과 하위의 개념을 인정한다. 그때 중화와 그 다음에 이를 구분하는 것은 그 한족 혈통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그 중원 지역에 그런 높은 문화지대에 있기 때문에 중화와 오랑캐가 차이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문화지대에 있으면 만주족도 뭐냐면 중화가 될 수 있다. 이 주요 내용이에요. 혈통보다는 뭐냐면 문화지대 이런 걸 되게 강조를 했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면요. 이에 의하면 중국이 중화인 것은 한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문화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이 높은 문화지대 통치자는 결국 한족이 독점할 수 없다. 한족이 아니라 덕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민족이라면 북방민족도 중화의 담당자가 될 수 있고 하위에서 하위사상의 새로운 해석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덕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문화지대에 없는 그 민족들은 한족이라도 뭐예요? 이건 오락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의강미도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대의강미도는 교과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 이거는 자 다시 들어가서 또 이제 보면 대의정복 관련된 내용 보자. 이 대의정복보다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러시아 남진정책과 관련된 건데 카르타 조약을 맺게 되죠. 강희제 때는 네르치스크 조약을 맺었는데 하여튼 카르타 조약과 네르치스크 조약은 그 당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름대로 러시아와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거야. 그 뒤에 이제 북경 조약이나 아이온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죠. 근데 이거는 좀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거다. 그 당시 러시아의 남진을 하고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국경선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청해 지역을 복속하고 주장 대시를 두어서 티베트를 보호권 확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가우 지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군수방을 설치했는데
이 군수방이 나중에 군기초로 발전돼요.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참고로 중군하부는 오일라트부가 이름이 바뀐 거죠. 이들은 강희, 옹정, 권룡까지 계속 중국과 투쟁을 하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권룡제를 보죠. 권룡제. 예전에 이 권룡제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이 사람은 십전대왕, 십전노인이라는 만큼 10건에 거쳐서 친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대한 영토를 확대시켰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 영토의 원형을 확보한 사람이 이 권룡제야. 그래서 그 사람의 정부 활동을 잠깐 보면 권룡제 아이고 네. 자, 여기 국경선을 확보한 사람이 권룡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신강 지역도 있죠. 예, 여기 지역을 확보했죠. 중가도를 지배하는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티베트 지역, 청하이 지역 같은 옹종지나 있던 이제 확보했고, 그다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 네르치스크 조약과 카르트 조약을 이제 빠졌죠.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국경선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넓은 국경선을. 자, 이 지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더라고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대의 정책 보면 중간의 지역에 있는 동투르키스탄 지역도 복속시키고 병합해서 청해 영토는 파미노공까지 확대되어 청상 남로와 청상 북로까지 지배해뒀고, 자, 이들 지역에 신강성을 두죠. 이거 신강성 지역을 꼭 주방장군을 배치키는데, 이때 이제 몽골족들을 뭐냐면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위구르 계통의 민족들 거기에다 이제 집단 이주시켰죠. 자, 남으로는 동남아시아 방면을 공략해서 버마와 월남을 속고 삼았고요. 그 다음에 또 짐은 십전대왕이다. 해갖고 10번에 거쳐서 방방 원전에 모두 성공했다는 걸 자칭해 십전의 공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래서 권룡제 때는 청의 최대의 판도자였고 그 영역은 오늘날 러시아 연해주나 몽골 외몽골 지역이죠. 거기까지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지역은 이제 요즘 국경 조약을 떨어져 나갔고 요거는 독립해 나갔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권룡제 그는데 근데 권룡제가 되게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이 60년 동안 해먹었어. 아마 중국 황제에서 제일 오래된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망은 그 뒤에 이제 60년 동안 해먹다가 강희제도 60년 해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희제 자기 할아버지만큼 해먹을 수 없다 해갖고 일단 물려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경제 그 자기 아들한테 이제 황제를 넘기고 또 4년 동안 상황 정치를 했어. 그러다가 4년 뒤에 죽게 돼요. 예. 그러면 권령제 때 이렇게 하려는 업적 뒤에는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이 조금씩 튀어나 나와요. 예. 그걸 이제 심화자료에서 좀 볼 텐데, 개토기호가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자, 이때 이제 학원이라는 사람이 있어. 학원. 이 사람이 상당히 그 뭐냐면 부정부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권룡제 총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부패가 너무 심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나중에 권룡제가 죽고 가경제가 이제 얘 재산을 한번 털어보니까 너무 많아서 놀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백년고도가 점점 확산이 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백년고도 난이다죠. 예. 그래서 이제 가경제 때 일어났지만 실제로 권룡제가 상황 정치할 때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백년고도에 나는 이제 사회적 모순 같은 것들이 터져서 일어난 거죠. 요거는 관련 연구의 대내적 공격사항들 10번에 거쳐서 이제 공격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특히 요 지역 중가도 지역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 네, 14번 문제.
자, 지도 A와 D는 권룡제의 활동과 관련된 지점들이다. 자, 각 지점들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A, B, C, D가 있어요. A, B, C. D.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C는 어디냐면 예전에 중국의 그 청나라 수도였던 심양이에요. 심양. 그다음 베이징 북쪽에 있는 게 연화거든요. 연화. 그다음에 요 A는 이리 지역이야. 이리.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D인데 요 D를 또 상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상해는 아니에요. 여기는 상해는 나중에 개항 후에 이제 큰 도시고 그 당시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고요. 양주에 속했던 지역이죠. 상해는. 그래서 여기는 양주 지역은 맞는데 여기가 어디냐 해서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 어 양주 시주 요 중에 둘인데 처음에 양주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시주도 볼 수도 있어요. 이 양주와 시주가 이제 운하의 어떤 중심적 역할을 했던 곳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걸룡제 관련된 지도를 이제 쭉 한번 이렇게 해서 어, 연결시켜서 보면 행적과 연결해서 보면 자, 중간의 부족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여기 주방장고를 설치했다. 맞죠? 여기 이리 지역에 예. 그래서 맞고 조상의 능물 배할 의식을 결해서 한국을 연애를 베풀었다. 요 B는 연화는 아니에요. 여기는 심양 지역이야. 그래서 A 지역이에요. C 지역이죠. 연화는 요 지역은 이제 그 청나라 황제들 역대 피서상장이 있던 곳이에요. 후가지, 후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달라이 남아도 막 만나고 또 군사 훈련도 하고 해요. 몽골족들에게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만큼 힘이 세다. 그래서 이제 이건데 자 이거 이런 것도 있고요. 판체나마와 메카트리 사줬다를 접근했다. C에서 이제 접근했다고 그런데 이건 아니고요. 이건 연하에서 접근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판체나마는 좀 뒤에 때 얘기할게요. 티베트 통치 부분은. 그다음에 하도 총독과 조은 총독을 소집해서 하군과 조은을 점검했다. 여기 주의할 게 이제 하동 총독과 조은 총독은 보통 지방 장관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총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은의 책임자. 그다음에 여기 하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의 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책임을 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공이나 조언을 이제 점검했던데 이건 맞아요. 요 지역이 양주 시주인데 강의제와 마찬가지로 권룡제도 남순을 많이 했어. 남순을 남쪽에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신사층도 회유하고 얼굴 만져주면서 요 베이징 올라가는 그 운하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점검하고 그래서 기획하고 니은이 맞고 니은과 딕은 틀리죠. 자, 그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친 그 방법을 가리킨 제도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강희제는 자신의 둘째 아들로 둘째 항태를 세웠으나 그를 폐위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입신 출세를 받아서 관료들이 다음 황제인 항태제 밀접하게 파벌을 형성하고 마침내 항제 암살 업무를 깨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 옹정제는 성한 강희제의 실패를 고은삼아 완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는데 황제의 생전에 항태자의 이름을 공포하지 않고 황제가 직접 정한 인물의 이름을 써서 작은 상자에 봉화해서 검천궁 안에 걸려있는 정대강령이라는 평액 뒤에 숨겨놨다. 그리고는 황제가 죽은 후에 황족과 대신들이 모여서 이 상자를 개봉함으로써 다음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확인하도록 있다. 이건 태자밀건법이죠. 항태자 밀건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항태자 밀건법 배경이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면 항태자를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이 항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파벌이 형성되고 내임적 형상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지금 황제에. 그러니까 그 사전에 항태를 정하지 않고 그 뭐냐면 유능한 사람 좀 마음속에 정치를 주다가 나중에 죽은 애 사후에 공포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태자 밀건법을 정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도 이제 15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내용 들어가 볼게요. 대학장 부분을 보죠. 대학장 부분.
자, 여기는 러시아가 그 당시 이제 동진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동진했던 것은 이 모피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짐승의 모피를 찾다가 갔다가 계속 동진을 하다 보니까 시베리아까지 이제 확대 나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하고 부닥치게 되는데 그때 강희제가 처음에 흑룡강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러시아를 물리치고 그때 우리나라 군대가 파견됐죠. 나선 정벌이라고 해서 최초의 국제 조약이었던 네르치스크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리고 옹정제 때는 카르타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했다. 그래서 이 네르치스크 조약과 카르타 조약은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조약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한 그 아이온 조약이나 북경 조약과 좀 탱진 조약과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 관련돼서 이제 보면 몽골족 중에 그 만주족을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지만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이 중가르 부족인데 중가르 부족던 부족이 주장이 3변에 나는 틈타서 강희제 때죠. 몽골의 각 부족을 공략해서 청장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청주의 서북병건까지 주둔하게 됐고 청나라는 이들을 밀려나오는 각 부족들을 받아들여 막북에 몽골을 귀속시킨 뒤 강희제가 중가르부를 토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옹정제까지 이제 중가로 정복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때 이제 군수방이 설치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걸룡제가 이리 조약을 공격해요. 이리 지역을 공격해서 여기 시험문이 나왔죠. 몽골의 변경 지역을 복속시킴으로써 그 당시 강희, 옹정, 걸룡 때 거쳐서 몽골 정복을 결시했다. 이때 몽골은 중가루 부리야. 중가루. 자, 이어 동트르키스탄 지역도 병합해 청해 영토가 파미도군까지 확대돼 청상 남론과 청상 북로 지역까지 지배되었고 그 지역에 신강성을 설치했죠. 그리고 신강 지역에 주방장군을 설치했죠. 주방장 EDM.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주방장군 특수한 지역을 이제 뭐냐면 지배하기 위해서 설치한 곳이에요. 그다음 티베트 지역을 보면 강희제 때 청에 복속된 후 그 옹정, 걸령, 영간 지역에 반란이 일으켰다가 옹전 때 티베트 지역이 들어간 게 아니라 강희제 때 들어갔네요. 예, 좀 아까 했던 얘기들 좀 수정해 주시고 자, 그 반란을 일으켰다 평정된 티베트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주둔된 청조 관리 권력을 강화해 내조, 내정, 외교, 군사, 재정, 관리 임명 같은 주요 그 권한을 장악하였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도 아까 연화할 때 티베트 얘기 좀 했는데 이 연화라는 곳이 갈 때 이제 연화에 이제 주로 피서상장은 이제 있으니까 여기 피서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대로 후시자 간 거야. 근데 청나라제는 후시라도 정치는 해줘. 그래서 여기도 정치질을 했어. 그래서 연화에서 군대를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켰거든요. 여기 몽골족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몽골족들이 그걸 보여준 거야. 개기면 죽는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 판체라마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또 판체라마 잘 대해주고 그랬어. 판체라마 달라이라마는 뭐와 관련 티베트 종교 남아구와 관련되는데 그 당시 몽골족들이 17세기 이후에 남아구를 많이 숭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교를 잘 통제해야지 몽골족도 다 통제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판체라마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달라이라마를 견지하면서 예. 그리고 달라이라마, 판체라마 대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요 부분을 잠깐만요. 네, 적어놨는데 네. 그 심화자료 잠깐 펴보시면 여기 있네요. 482페이지. 자, 여기 보면 그 타이완은 나중에 각자 보시고 티베트부터 볼게요. 자, 티베트는 명청대에 중국의 간첩 통치를 받던 지역이었다. 명의 간첩 통치를 받고 있던 티베트는 14세기 초 카파가 티베트 불교를 개혁하여 승려의 결혼과 음주를 금지하는 등 강력 계율이 엄한 항목파를 열었는데요. 이 항목파의 라마가 살아있는 부처로 여겨져 라마가 사망 후 1년 동안에 이내 라마의 유언으로 지정된 지역에 태어난 남자의
그러니까 이 남하가 죽은 후에 다시 항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세나마 선바도가 했다. 16세 후반 몽골의 알타칸이 티베트 불교 개종운동, 그러니까 남하교가 이제 이때부터 그 몽골 민족이 확산이 돼요. 예전에 원나라 때는 지배층만 확산됐던 종교였는데, 그래서 몽골 인사의 티베트 불교가 널리 보급되었다. 알타칸이 당시 남하에게 달라이나마라는 칭호를 받친 후 지금의 14살 달라이나마는 항목파의 남하는 모두 달라이나마로 이제 불리게 되었다. 달라이나마는 정치와 종교 권력을 쥐고 티베트를 지배했는데, 성은 18세기 초 몽골의 중간의 부족을 티베트를 침략하자 군대를 파견해 티베트를 돕고 달라이나마를 티베트 군주를 인정했다. 이후 청은 달라이나마를 이용하여 몽골인과 티베트인들 지배했다. 근데 이제 달라이나마가 너무 힘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판체나마 있죠. 판체나마를 통해서 또 달라이나마를 또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했어요. 예, 판체나마는 항무파가 아니라 뭐 티베트 다른 종파의 또 다른 계열인데, 하여튼 달라이나마 1인자면 판체나마는 2인자예요. 예, 그거인데 지금도 중국도 그렇게 하죠. 그냥 티베트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달라이나마, 원래 달라이나마는 저기 인도 가서 망명 정권 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판체나마를 이제 더 내세워 갖고 판체나마를 통해서 티베트 불교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자, 18세 후반부터 영국과 러시아는 티베트를 그들의 세력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발히 공작을 벌였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신해혁명 후에는 국민당 정부가 가리를 파견하여 종주권을 유지했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도 티베트는 독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1949년 중국 전역을 장악한 그 중공군이 이듬해 티베트를 침공하여 중공의 중주권과 티베트의 자치권 인정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는 이 티베트 지역은 티베트인들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중국인들이 더 많이 살아요. 한 60%가 티베트 중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판체나마를 이제 뭐냐면 만나서 티베트 종교를 통제하려고 했고, 주로 연하에서 만났는데 이 관련된 기록이 어디냐, 연하 이렇게 있어요. 박지훈이 쓴 연하일기 있죠. 예. 그래서 이 연하일기는 한국에서도 시닥자 사서도 소설책 유명하지만 소설책은 그 일교스 사료스 유명하지만 이 중국의 기록에서도 중국사 공부할 때 그 청나라 황제의 업적 같은 거죠. 특히 저기 연하에 관련된 그 업적들을 판단할 때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관련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연하의 행적들, 청나라 황제 연하의 행적들에 가서 관련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헌사 중에 하나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또 살펴봤고, 자, 서남병경을 보자. 여기 보면 중국의 서남병에 살고 있는 모족 같은 소수민족은 언어와 풍속이 달라 그 민족의 추장이가 중국에 강명을 주어 다스리게 한 토사토간 제도가 있었는데 옹주영제 때 이를 폐지했고요. 대신 중앙에서 지방 파견에 된 정식관인 유관을 바꾸는 개토교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로써 이 지역이 점차 중국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청조의 중국 통치 정책을 이제 할게요. 이 부분을.